며칠 전에 아마존의 주가가 일주당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아마 물건을 구입해 본 한국 사람들도 제법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 직구 쪽의 하나로서 아마존에서 몇 번 물건을 주문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구매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일사천리로 구매가 진행이 되는데 너무 쉬워서 어떨 때는 허무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충동 구매를 유발하기도 하겠지만 매우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객이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마다 아마존은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따라서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고객이 주문할 것 같은 제품을 미리 포장해 놓고 주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답니다. 저도 몇 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주문하는 것을 알고 아마 제가 주문할 이 다음 제품을 미리 포장해 놓고 기다리고 있다니 어떻게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글뿐만이 아니고 많은 인터넷 사이트들은 고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구글이 가장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어느 날 친구한테 이메일을 작성하다가 제가 입력하는 단어에 따라서 오른쪽에 광고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메일 내용에서 학위라고 치면 오른쪽에 각 대학의 학위에 관한 광고가 뜹니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관찰하다가 또 검색을 하거나 또 주문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관련된 제품에 대한 광고를 그때에도 띄우지만 나중에 재접속할 때도 띄워서 제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구글은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구글은 알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저에 관한 정보가 수없이 떠돌아다니고 있고 누군가는 이러한 정보, 즉 거대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는 이것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돈을 벌고 기업과 정부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3D) 프린터라는 말도 요즘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3D 프린터는 2차원적인 종이가 아니라 3차원적인 물품을 제작하는 프린터입니다. 따라서 종이에 뭔가를 프린트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전번 대선 때 3D냐 3D냐 하는 발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3D 프린터는 따라서 프린터라기보다는 생산기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3D 프린터는 다양한 모양을 가진 물품을 제조하는데 혁명적인 변화가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디자인한 반지나 목걸이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장기도 3D 프린터로 생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1인 제조업의 전성시대를 열 것이다.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자동차가 없으면 가로등이 꺼지고 사람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면 켜지는 기술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요즘 지은 아파트에도 보통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 센서를 부착해 인터넷과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 이것을 IoT, 즉 Internet of Thing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바로 우리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물품, 건물, 기계에 초소형 컴퓨터를 삽입해서 인터넷과 연결하는 사물 인터넷도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액 수표에 칩을 내장하면 수표가 누구의 손을 거쳐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거래를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이미 고액 수표를 칩에 내장해서 추적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수표나 현금이 없는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면 지하 경제도 사라집니다. 사생활이 보호되는 전자화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생활이 보호된다면 많은 사람이 전자화폐의 사용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강도가 은행에 침입했다가 화폐가 하나도 없어 그냥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화폐 없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존에서 고객이 무엇을 주문할 것인지를 미리 알고 포장을 해놓고 기다리거나 구글이 고객이 검색하는 그런 단어를 관찰하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광고를 띄운다거나 또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등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들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꺾은 뒤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은 과거에는 없었고 알파고 이후에 즉 인공지능의 시대에 해당하는 단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고 이전에도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술들 그것들이 4차 산업혁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쓰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는 하지만 약간 생뚱맞게 반응합니다. 유독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널리 유포되었는데요. 그것은 다보스 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인공지능에만 해당하는 단어로 생각을 한다든가 앞으로 올 변화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얼마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또 IT 기술들이 서로 융복합하면서 컴퓨터 분야뿐만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생명공학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다든가 또 심지어는 금융 쪽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이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지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그런 것만이 4차 산업혁명인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드론은 기존의 기술을 잘 융합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드론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기술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른 기술과 융복합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하는 현상.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융복합이고 그리고 각 분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 기술은 IT 기술, 인공지능, 로봇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에 비해서 더 폭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공지능은 3D 프린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IT 기술의 발달은 모든 분야에서 기존 기술과 결합하고 새로운 다른 기술과 결합하여 융합을 일어나게 만듭니다.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융합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요. 꼭 컴퓨터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인포메틱스 기법으로 인하여 생명공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컴퓨터 과학의 한 분야지만 생명공학과 결합하여 전혀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되기 전에 홍콩의 세계적인 부자 리카싱이 딥마인드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 인연으로 리카싱은 딥마인드의 CEO인 하사비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개인 교습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딥마인드는 알파고를 만들어 가지고 이세돌을 먼저 꺾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돌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 다음에 실제로 세계 바둑 랭킹 1위인 중국의 커제 구단과 대국했습니다. 커제 구단이 알파고와 대국하는 사이에 시간을 내서 하사비스가 리카싱을 만났는데 하사비스가 인공지능에 설명하는 동안 리카싱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수차례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올 미래가 그만큼 폭발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와는 다른 엄청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이 변화는 기존의 변화와 다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야말로 그 이전에 과거의 변화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어쩌면 더 이상 만물의 영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 어떤 변화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러한 지위를 흔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5강에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이 한국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정부, 학계, 언론이 보다 혁신적으로 바뀌어야만 이러한 전문가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시장에 맡겨서 안 될 일이 있고 또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할 일을 개입한다거나 시장에 맡기지 않고 맡겨서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도 또 소홀히 하는 것,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어쩌면 정부는 당장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기구나 학과를 만들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으로 선진국의 기법이 스스로 한국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가장 빨리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개혁으로 누구나 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인재가 돼서 인공지능 같은 공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인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경직된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 공부를 시키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스스로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대학은 환경이 마련되면 인재를 스스로 양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없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럼 인공지능 전문가일까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기관도 생겨났습니다. 강의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없다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대학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가 오래전부터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강의는 오늘날 가장 최첨단 인공지능 기법인 딥러닝의 기법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신러닝이 진정한 인공지능이고 머신러닝의 가장 최근 기법인 딥러닝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기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의 부분집합이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부분집합이 딥러닝입니다. 따라서 딥러닝보다는 머신러닝이 더 큰 개념이고 머신러닝보다는 인공지능이 더 큰 개념입니다. 시중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텐서플로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할 줄 알면 전문가일까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면에 있는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고 기존 알고리즘을 자유자재로 고쳐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해서 자동차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구조를 알고 엔진을 알고 고장나면 고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만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지요. 한국에도 머신러닝과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미 많이 소개되어 일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인공지능 운전자에 불과할 뿐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란 대한민국에 어쩌면 몇 명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도 물론 스스로 인공지능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반을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반을 개혁시키지 않으면 인공지능 전문가가 탄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 발전에 뒤늦게 뛰어든 후발주자였지만 선진국에서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IT 강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IT 강국이라는 강점을 잘 살리면 인공지능에 있어서도 금방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대에 우수한 인재가 진학한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우수한 인재가 의대를 가는 현상은 아주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의대에 우수한 인재들이 진학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에 맡기면 안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의대를 진학하는 것은 저는 지금 매우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를 진학해서 생기는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자연과학 분야에 진학해서 뭔가 기초과학을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은 고통의 길을 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는 사람들은 2년 내에 일어나는 변화는 유난히 과장하지만 10년 뒤에 올 변화는 과소평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도 사람들은 3년 내에 이루어질 기술 변화는
과대평가하지만 10년 내에 이루어질 기술 변화는 과소평가한다. 는 실리콘밸리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는 당장 세상이 변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과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도를 격파한 이유는 인공지능이 일부 분야에서는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위력을 발휘하는 영역이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알파고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고 놀라고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고 너무 지나치게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생각보다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소개한 영화 같은 시대는 이미 일부는 시작했지만 많은 예측은 생각보다 아주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책에서 설명한 예측들이 당장 올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6강을 마치겠습니다. 6강은 제가 수호서재에서 펴낸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생존 전략 일부 중에서 6번째 주제인 4차 산업혁명은 없다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가 재미있어서인지 사람들은 제가 강의할 때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몇 가지 이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도 또 한탄할 일도 아닙니다. 1학기가 끝나고 해수욕장에 가서 며칠 놀고 나면 1학기 때 배운 내용은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2학기가 끝나고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쉬고 나면 2학기 때 배운 내용도 거의 생각나지 않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강의했는데도 강의를 듣고 나면 전혀 생각나지 않다가 책을 읽으면 다시 생각납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7번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야 이해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찾다 보면 기억을 하듯이 중요한 내용은 저거 또 들었는데 라고 생각되지만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 내용 또 나오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은 강의를 듣고 책을 꼼꼼히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